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승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연기 강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OT는 제가 못하지만은 잠깐 해야 될 텐데요. 이렇게 보니까 이 연기 강의를 지난번, 그러니까 기존에 시험 보신 분들이 많이 틀어보시더라고요. 많이 틀어보시는데, 지금 기존에 시험 보신 분들 이거 틀어보시면은 당장 끄시고, 합격자 발표 날까지 좀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점수 잘 나온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보지 마시고요. 그냥 기다리시고요. 이 강의는 2차를 준비하는 강의예요. 그래서 1차 내용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안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순수하게 1차적인 내용은 많이 배제한 채 강의합니다. 완전히 2차만 생각하고 하는 강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점은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1차를 봐보신 분들이 꽤 있어요. 지금 보니까 꽤 있는데 1차는 여러분들 시험 한 달 전에 객관식 문제집을요. 좀 반복해서 여러 번 풀어보면 상당히 방어가 가능하거든요. 객관식 문제만 풀어보는 걸로도 조금 과장하면 70점에서 80점 정도는 무난히 노릴 수가 있어요. 그걸 반복해서 풀어보는 것만으로도.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제 2차만 준비하는 그런 강의입니다. 그리고 이 연기 강의는 여러분들이 뭐랄까요, 완전 초심자들을 물론 여러분들 보니까 초심자분들이 아닌 분들이 섞여 있어요. 제가 보니까 섞여 있는데 초심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예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완전히 기초적인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굉장히 많은데 하는 중간중간에 할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요, 이렇게 한 번에 잘 못하겠어요. 중간중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강의 기획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주 낸 내용이 이제 기초 강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강의 진도가 나와 있어요. 강의 진도가 나와 있는데, 강의 진도는 거의 비슷할 건데요. 거의 비슷할 건데 약간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거의 대동소이할 겁니다.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강의를 오랜만에 하는 거라 굉장히 떨리네요. 일단은 연기마다 꼭 하는 건데요. 법의 적용 순서라는 거를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봐요. 이건 연기 때만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냥 교양이다. 오전에 배우는 건 대부분 교양일 거예요. 오늘 오전에 배우는 건 대부분 교양일 건데 이것도 그냥 교양이다라고 이렇게 들어두세요.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이 사건이 발생을 하면요. 전혀 적을 필요가 없어요. 적을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답안에 쓸 일은 더더욱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근데 믿어야 돼요. 전혀 답안에 쓸 일 없다고 하면요. 진짜로 없는 거예요. 바들바들 떨지 마세요. 전혀 쓸 일 없어요. 사건이 발생하면요.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정합니다. 예, 사실관계를 확정을 하거든요. 사실관계를 확정을 하고요. 이 확정된 사실관계에 적용할 법을 발견합니다. 이 법을 발견하고요. 이 법을 적용하고 적용을 해서 이 결론을 내요. 이게 법의 적용 순서거든요. 근데요, 여기에서 이제 사실관계를 여기 확정하는 것까지는 여기는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요, 이거는 저희 시험 문제로 나와요. 사실관계를요, 시험 문제로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관계 확정하는 과정을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소송법적 영역이에요, 여기는.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 뭐 증거도 내고, 증인도 부르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저희랑 무관한 얘기고요. 그러면 사실관계가 확정되면요, 거기에다 적용할 만한 법을 찾아요. 그런 다음에 적용하고 결론을 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갑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제 친구는 아니에요.
갑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갑이라는 친구가요. 이 을이라는 친구를 죽였어요. 네, 을이라는 친구를 죽였는데요. 법에 이런 게 있어요. 법에 이런 게 있는데 뭐 형법이라는 법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 사람을 살해한 자는 간지럼 지옥형에 처한다. 뭐 이런 조문이 있다고 합시다. 이거 형벌 중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에요. 간지럼 지옥형이라고요. 간지럽혀서 지옥을 보내는 거거든요. 슬프네요. 이게 연기 처음에 굉장히 어색해요. 저도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여러분도 저 모르고 그러니까 웃겨보려고 제가 이거 회심의 일격으로 준비한 건데 하나도 안 웃긴가 봐요. 간지럼 지옥이. 죄송합니다. 포기할게요. 갑자기 강의를 또 계획을 이렇게 틀어야 되네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 형법 250조 1항에 있는데요. 뭐 저희랑 전혀 상관없어요. 저희랑 전혀 상관없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사실관계가 갑이 을을 죽였다 그랬죠? 그쵸? 자, 그랬더니 여기에 사람을 살해한 자인데요. 이 갑이 가만 보니까 사람을 살해한 자예요. 여기에 해당돼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갑이 사람을 살해한 자예요. 자, 그러니까 갑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하는 이런 결론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법을 발견한 거죠. 적용하고 결론 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건 법을 발견한 거고 적용하고 결론 낸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죠? 이런 과정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과정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여기 보세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 갑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야간에, 밤이라고 할게요. 밤에. 밤 12시에요. 밤 12시에 을의 집에 침입해서 다이아를 훔쳤다. 이렇게. 라는 사실관계가 이렇게 확정됐어요. 상황 이해되시죠? 상황 이해됐다고 할게요. 자, 그랬더니 형법이라는 어떤 법이 있는데 여기 있는 조문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자는 간지럼 지옥형에 처한다. 죄송합니다. 쉽게 포기 못하겠네요. 저도. 이런 법조문이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랬더니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서 타인의 물건을 절취를 했네요. 그죠? 맞습니까? 여기다가 요렇게 그 사람이 바로 갑이에요. 갑이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갑한테 뭘 적용을 하는 거죠? 간지럼 지옥형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실관계가 있으면은 법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적용하고 결론 내리고 이런 과정이 법의 적용 순서예요.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 그렇진 않아요. 이건 가장 일반적인 형태고요. 왜냐면은 모든 사실관계에 딱 맞는 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조금 슬픈 얘기지만 사실관계를 약간 바꿔볼게요. 자, 여기 갑이 저 나쁜 사람 아니 뭐 아무튼 나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예를 드는 거예요. 자, 갑이 태아를 죽였어요. 뭘 죽였다고요? 태아를 죽였어요. 근데 이 법조문을 보니까 사람을 살해한 자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살해한 자.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렇게 갑이 을을 죽였다. 성인이에요. 성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태아를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법조문에는 사람을 살해한 자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현실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해석론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범주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라는
이런 해석론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석을 배우게 될 거예요. 법의 해석이요. 법 해석에 대해서도 조금 한참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이유로 해석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형법에서는요. 사람을 진통시부터 사람으로 봅니다. 인부가 진통을 했을 때부터 사람으로 보게 되고요. 여러분들 1차 시험에서요. 1차 시험에서 민법을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1차 시험 민법에서는요. 노출됐을 때부터 사람으로 보게 될 거예요. 노출됐을 때부터. 그러니까 형법과 민법은 사람으로 보는 시기가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진통 이런 거 기억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1차 시험 봐야 되니까 언제부터라고요? 노출됐을 때. 네, 노출됐을 때요.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해석론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현실에서는. 자, 근데요. 여기 보세요.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얘가 오전 11시에 을의 집에 침입해서 다이아를 밤 12시에 훔쳤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11시에 들어가갖고 장롱에 이렇게 숨어 있는 거죠. 장롱에 계속 숨어 있어요. 뭐 이상하지만 왜 숨어 있는지 뭐 우리가 그것까지는 알 바 아니고 그거는 갑사정이고 그죠? 어쨌든 그랬다고 하자고요. 자, 근데요 여기 있는 이거 보세요.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자는 간지럽혀서 지옥으로 보낸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해석론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딱 안 맞거든요. 현실하고 법조문하고요. 그래서 주간에 침입해서 야간에 훔친 것도 과연 이걸 적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문헌상으로 어때요? 문헌상으로. 야간에 침입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야간에 훔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법을 떠나서 국어적으로요. 이건 야간에 침입한 걸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해석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도대체 국어적으로 무슨 뜻이냐에 관한 해석론이요. 그래서 이 법 해석은요,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요, 가장 기본은요, 이거를 국어적으로 해석해내는 거예요. 이게 국어적으로 무슨 뜻이냐. 국어적으로 무슨 뜻이냐.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것 보고 물리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표현은 여러분들 전혀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게 국어적으로 무슨 뜻이냐를 해석해내는 게 가장 해석의 기본 출발점이에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되셨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판사가 요 법을 보고 요런 사실관계가 있구나라고 여기다 적용을 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죠. 판사님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는데 판사가요. 요걸 보고 재판을 하잖아요. 요런 거를 법원이라 그래요. 법원. 우리 이 교재에 보면은 이제 맨 앞에가 법원이에요. 법원인데 뭐라고 써 있냐면요. 저도 이제 교과서를 뺏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정의를 제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존 학자분들의 이제 정의를 뺏겨오는 거거든요. 정의를 뺏겨오는 건데 굉장히 어렵게 표현돼 있어요. 재판 규범의 존재 형식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재판 규범의 존재 형식. 정말 극악무도한 표현인데요.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 법원은 판사가 무엇을 보고 재판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뭘 보고, 그 뭘이 법원인 거예요. 뭘 보고 재판을 하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뭘 보고 재판을 하느냐.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법령입니다. 법령이에요. 법률과 명령 합친 말이에요. 법령인데요. 가장 우리나라에서 상위법으로 헌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이 있고요. 명령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법원을 보면요. 뭐 관습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적지 마세요. 전혀 적을 필요 없어요. 답안에 쓸 일도 없고 나중에는 이런 거 생각도 안 날 거예요. 뭐 법원이든 말든 우리 2차 시험 보는 거 전혀 상관없어요. 이건 교양이에요. 교양. 진짜예요. 이건 정말 교양이에요. 관습법이라는 것도 법원이라고 하는 데는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요, 우리나라에 노동관습법이 없어요. 관습법이 법원이라는 건 이견은 없는데요, 노동관습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관습법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
그다음에 뭐 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약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 2차 시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자치규범이라는 게 있어요. 자치규범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국가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만드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만드는 건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자치규범이요. 단체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단체협약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건 사용자랑 노동조합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단체협약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취업규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취업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요걸 왜 위에다 썼냐면요. 요거를 상위규범이에요. 요게 취업규칙보다 요게 상위규범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위에다 쓴 거예요. 근데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한 7주차부터 배우게 될 거고요. 요거는 오늘 당장 배우게 될 거예요. 취업규칙은요. 오늘 당장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법원으로서 그러니까 즉 판사가 보고 판단하는 것으로서 계약도 있어요. 계약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근로자 갑이 있는데요. 사장님 을한테 상여금 200만 원을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판사가 내가 뭘 보고 상여금 200만 원을 줘야 된다고 망치를 때리냐? 물어보니까 계약서를 딱 내는 거죠. 상여금 200만 원 주게끔 계약서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럼 판사님이 딱 보고 아 주게 돼 있구나 라고 꽝꽝꽝 하겠죠. 그죠? 그렇게 재판하는 법관이 보고 판단하는 이런 거 계약 있잖아요. 이런 것도 법원에 해당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관행, 관습 이런 것도요. 재판 규범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관행, 관습 자체가 재판의 규범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이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에 녹아 들어가요. 녹아 들어가서 결국에는 관행 자체가 재판 규범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엔 계약이 재판 규범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저랑요 어려운 법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어려운 법 해석을 한번 해볼 텐데 진짜로 어려운 게 아니고요. 법이요 문장이 어렵게 돼 있어요. 문장이 굉장히 어렵게 돼 있거든요. 자, 여러분 민법 106조 한번 봐보세요. 106조 보셨습니까? 네, 지금 어플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속도를 못 따라오시나요? 그 어플에 보면은요, 그 조문 찾기 버튼을 누르면은 106 이렇게 치면 바로 이동되거든요. 네. 자, 여기 106조 한번 볼게요. 자, 볼게요.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그 조문으로 보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가로치세요. 법령 중부터 규정까지요. 가로쳤습니까? 거기다가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임의규정이라고요. 임의규정이라고 써놓으세요.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부터 임의규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걸 임의규정이라고 읽을게요. 자,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하면 그 관습에 의한다라고 돼 있어요.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 자,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 and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은 관습에 의한다 라고 돼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매년 드는 예라서 굉장히 좀 민망하긴 한데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신림동이에요. 신림동인데 신림동에서 갑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을이라는 친구랑 이게 중고 자전거를 이렇게 매도를 하는 거예요. 중고 자전거를 매도를 하는데 얘네 둘이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자전거 매매 계약을 이렇게 체결을 했는데 자전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물쇠를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둘이 얘기된 바가 없는 거예요. 자물쇠를 줄 거냐 말 거냐에 관해서. 상황 이해되세요? 근데 자물쇠를 주고 안 주고는요.
자물쇠를 주고 안 주고는 전혀 강행법규에 접촉되지 않아요. 근데 줄 것인지 말 것인지가 지금 임의 규정이라는 거예요. 자물쇠를 줄 건지 말 건지가. 근데 이 신림동에는 그 임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어요. 즉 자물쇠를 주는 관습이 있어요. 자전거를 팔 때 자물쇠를 같이 주는 그런 관습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관습이 있고 당사자 의사가 없으면은 당사자 의사가 얘네 둘 사이에 자물쇠에 관한 것이 전혀 얘기된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은 뭐요? 이 다른 관습 있잖아요. 이 다른 관습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국어죠, 그죠? 이 법이요, 국어가 참 별로예요. 별로인데 이게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꽤 걸리는데 멍 때린다, 그죠? 보세요. 자, 여기 이 자전거 매매에 관해서요, 강행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임의 규정이 있다라고 하자고요. 임의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신림동에는 이 자전거를 매도할 때 자물쇠를 같이 주는 관습이 있어요. 지금 관습이 있는데 얘네들 당사자, 이 당사자가 이 자물쇠에 관해서 명확히 의사를 합치한 바가 없다면 이 자물쇠를 주는 관습 있잖아요. 그거에 의한다. 이 내용이 뭐가 되냐면 계약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계약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래 볼게요. 예를 들면 이래 볼게요. 여러분들이 신림동에서 원룸을 하나 얻었어요. 원룸을 하나 얻었는데 이게 원룸을 들어가는 내가 이 방에 입주하는 날 첫날 들어가는 날에 월세를 낼 것인지 아니면은 한 달이 다 된 지점에 월세를 낼 것인지 이게 강행법규랑 무관하고 즉 임의 규정에 해당하고 강행법규랑 전혀 상관이 없고 즉 임의 규정에 해당하고 만약에 신림동에 그러한 관습 즉 한 달을 다 지내고 마지막 날에 월세를 내는 한 달을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 날에 월세를 내는 그런 관습이 있다면은 그 관습이 즉 근데 그게 어때야 돼요? 계약서 안에 그러한 내용이 없어야 돼요. 상황 이해되세요? 계약서 안에 첫날부터 낸다고 하면 소용없어요. 계약서 안에 첫날부터 낸다고 하면 첫날부터 내야 돼요. 그러한 내용이 계약서 안에 없다면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는다면 없다면 뭐요? 마지막 날에 내는 그 관습이 계약의 내용이 된다 이 얘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이 관행이 재판 규범이 돼요. 되는데 이거 자체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근로계약의 내용에 녹아 들어가서 재판의 규범이 되는 거라고요. 판사가 판단을 하게 된다고요. 대충 이해되셨죠? 대충 이해됐다고 할게요. 자, 이런 내용 다 치우고 조금 따분한 얘기, 교양적인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그러면 법원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어떤 순서로 적용해야 되냐? 어떤 순서로 적용해야 되냐라고 하면요. 가장 일반적으로요. 상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거 제일 일바로 적용해야 돼요. 상위법. 그 다음에요. 신법이 먼저 적용돼야. 가장 최근에 만든 거가 우선적으로 적용돼요. 상위법이 먼저 적용되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만든 거. 그 다음에 특별법이 우선 적용돼요. 자, 여러분들 민법 635조 정도로 가보세요. 제가 정확히 몇 조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600조 초반대인데 655조입니다. 죄송합니다. 655조. 뭐가 있죠? 고용이라는 챕터가 있네요. 그죠? 뭐야. 민법에 고용 있네. 고용 있어요. 그럼 근로기준법 필요 없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건 일반법이에요. 일반법. 근로기준법은요. 민법의 특별법에 해당합니다. 이거 고용으로 다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보호가 충분치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법인 근로기준법이 먼저 적용되는 거예요. 물론 이 특별법에 또 특별법이 있어요. 근로기준법이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민법을 상당히 보완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보호가 충분치 않아요. 남녀차별 같은 게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녀고평법, 근로기준법에 또 특별법을 만듭니다. 근데 이거 갖다 차별이 또 해소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금기법의 특별법인 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특별히 더 보호하는 법, 또 외국인을 특별히 더 보호하는 법, 고령자를 특별히 더 보호하는 법, 다 1차 시험에 들어가는 법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특별법에 특별법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요.
특별법이 먼저 적용된다는 거죠. 민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먼저 적용되고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남녀고평법이 먼저 적용되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게 모든 법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원칙이에요. 모든 법에서. 근데요, 노동법에서는 유리조건 우선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유리조건 우선 원칙. 뭐냐면요, 이 상위법, 요거의 예외인데요. 상위법 우선 적용 원칙의 예외인데, 뭐냐면 상위법이 먼저 적용돼야 되는데, 그거 무시하고요. 하위법이라도요, 하위 규범이라도 유리하면 먼저 적용한다는 원칙이 있어요. 하위 규범이라도 유리하면 먼저 적용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자, 저랑 한번 보도록 하죠. 근로기준법 15조로 한번 가보세요. 근로기준법 15조 갔습니까? 예. 자, 여기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해석을 하나 배우게 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해석인데요. 이거 이따가 스트레이트로 연습할 거니까 이번에 한번 안 되면은 이따가 스트레이트로 연습할 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15조 볼게요. 1항. 이 법에서 이 법 무슨 법이죠? 아니요. 노동법 아니에요. 이 법은요, 근로기준법이에요. 이 법은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장이 좀 지저분하죠. 지저분한데 어쨌든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요거 천천히 읽어보는데 바꿔서 읽어볼게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걸 달리 읽어볼게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면 혹은 그거 이상이면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도 무효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도 무효로 하지 않는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잖아요. 요걸 반대로 틀어서 미치거나 혹은 그 이상이면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하나여 무효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효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갖거나 넘치면. 자, 뭐라고요? 갖거나 넘어가면 무효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 보고 뭐라고 하냐면 법학에서 아까 전에 물리해석에서 제가 기본 해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법학 해석 방법 중에 논리 해석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여러분들 알 필요 없어요. 전혀 알 필요 없고요. 그냥 체화시키면 되는데요. 반대 해석이라는 거거든요. 반대 해석이라는 건데요. 자, 보세요. 지금부터 이 반대 해석을 조금 연습을 해볼게요. 이 해석을 조금 연습을 해볼게요. 아까 전에 여러분들하고 했던 해석 중에 물리 해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국어 능력이 뛰어나면은 잘 읽을 수 있으면 해결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논리 해석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목적론적 해석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전혀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혹은 이런 게 있는지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몰라도 상관이 없는데 이 논리 해석 중에 가장 대표격 되는 게 반대 해석이라는 거거든요. 반대 해석이라는 거예요. 반대 해석이라는 건데,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 고등학교 시간 공통수학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는데요. 요거랑 반드시 참인 명제가 not Q이면 not P이다 이거예요. 뭐 생각 안 나죠? 아니, 좋아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 보세요. 법학에서 P이면 Q이다가 참이면요. not P이면 not Q이다. 요게 반드시 참이 돼요. 논리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법학에서는 이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저거 분명 중학교나 고등학교쯤에서 본 것 같죠. 여러분들 명제에서는 2라고 하거든요. 2라고 하는데 전혀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뭐가 참이라고요? 나P이면 나Q이다가 참이다. 이건 법학에서요. 그냥 너무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참이면 참이다라고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자, 민법 5조로 와보세요. 저거 스트레이트로 연습해볼게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연기하는 동안요, 저거 엄청나게 연습 많이 할 거예요, 저랑. 그러다 보면 연기 끝날 때쯤 되면요, 저게 몸에 체화가 돼 있을 겁니다. 민법 5조로 왔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초집중해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초집중해서. 저게 법 해석에서
가장 기본적인 해석이에요. 자, 5조 보세요. 자,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얻어야 된다. 자, 2항 보세요. 그 전항의 규정에, 그러니까 그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취소할 수 있다. 자, 2항을 다시 보세요. 그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반대 해석해 볼게요. 반대해서 위반하지 않은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낙피, 낙큐 저렇게 하면 어려운데 막상 해보면 할만하죠. 그죠? 할만하잖아요.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잖아요. 위반하지 않은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따라왔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해석 방법이에요. 반대 해석이라고. 자, 6조로 가보세요. 자,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반대 해석해 볼게요.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이 아니면 미성년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게 반대 해석이라고요. 앞에 게 아니면 뒤에 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반대 해석입니다. 자, 7조로 가볼게요. 자,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 행위를 하기 전이라면 전 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반대 해석해 볼게요.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한 후라면, 전이 아니라면, 즉 후라면, 전이 아니라면, 후라면 지금 몇 조죠? 제가 몇 조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후라면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없다. 이게 반대 해석이라고요. 됐습니까? 이게 법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해석이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뭐 적어도 1년 동안 공부를 하다 보면요. 몸에 완전히 배버리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첫날이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느닷없이 이렇게 해석할 때가 있거든요. 수업하다가. 근데 여러분 익숙하지 않을까 봐 지금 연습하는 거고요. 근로기준법 15조로 다시 와보세요. 근로기준법 15조 왔습니까? 근로기준법 15조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 번 보게 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15조.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하나여 무효로 한다. 자, 반대 해석해볼게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거를요. 미치거나 그 이상이면 같거나 그 이상이면 근로계약은 무효로 하지 않는다. 즉 높은 거를 인정해 준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압축을 더 해볼게요. 더 좋은 거를 인정해 준다 이 말이에요. 쉽게 한 문장으로 끝내면 좋은 거 인정해 준다. 자, 보세요. 근로계약이요. 하위규범이에요. 하위규범인데 좋으면 인정해 준다는 거죠. 좋으면 인정해 준다는 거. 그래서 적용 순서가 상위법, 신법, 특별법 이렇게 나가는데 노동법에서는 이 유리조건 우선원칙을 인정해 줘요. 낮은 규범이라도 더 좋으면 인정해 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얘네 둘 사이 간에랑 얘네 둘 사이 간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얘네 둘 사이 간에도 문제가 있는데요. 특히 얘네 둘 사이 간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자, 봅시다. 97조로 가보세요. 근로기준법 97조. 본 김에 문제의식만 갖고 가자고요. 자, 97조 갔습니까? 가셨죠? 졸리죠? 졸려요. 죄송해요. 긴장되고, 그죠? 그래서. 여담인데, 이 책 진짜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이게 정말 책 만들어주신, 뭐랄까, 이게 제 책이라고 하기 정말 부끄러운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많이 봐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이 책이 완벽한 책인지는 말 못하겠어요. 뭐 세상에 완벽하다는 건 뭐 없대잖아요. 뭐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봐주시고 막 보완해주시고 그래갖고 정말 좋아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은 월등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좋은 책이에요. 좋은 책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뭐 나중에 혹시 뭐 시간 나면 판례색인이나 이런 거